예, 우리 사회는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부동산 문제도 상당히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 실업이라든가 고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회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도 많이 벌어져 가지고 이것들도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가지고 좀 식상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국가 장래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7만 명으로 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1970년대는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7년에 40만 명 선이 깨지고요. 불과 3년 만에 30만 명도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27만 명인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달에 그 신문에 보니까 금년에 지금 출생아 수가 다시 또 줄었는데 69개월째 계속해서 줄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 이 출산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합계 출산율인데 이것은 여성 1인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애를 낳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지표인데 우리나라는 0.84명입니다. 이것은 세계 지금 한 200개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OECD도 평균 한 1.6명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국가라고 하는 일본도 1.42명이라 그러는데 우린 작년에 0.84명이고 금년에는 지금 0.8명도 또 깨질 거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저출산이 세계적으로 꽤 심각합니다. 이렇게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고령화도 자연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중은 지금 한 16% 정도 됩니다. 일본은 몇 명인가 하니 최근에 한 29% 정도 되는 세계 최고령 국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저출산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2025년에는 20%, 즉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이제 노인이 되는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2045년에 가면은 이 노인 비중이 37% 정도 돼서 지금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을 추월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204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노인이 많은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2050년경이 되면 지금부터 한 30년 후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노령 인구의 비중이 한 40% 돼가지고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이라는 지구상에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아주 이 고령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급속히 고령화가 되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국가 사회적으로 부장이 많아질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그 경제적인 침체입니다. 만일 젊은 사람이 줄어들고 이 노인이 많아지면은 경제 활동이 그만큼 둔화되겠죠.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또 소비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침체되고 또 여러 가지 고용도 안 늘어나고 고용이 안 늘어나고 소비가 안 늘어나니까 기업들은 투자도 못할 테고 이렇게 돼서 악순환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그 가장 이제 고령화되어 있는 국가인데 일본은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간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럽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일본의 그 임금은 30년 전에 비해서 실질로 4%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48%나 올라갔고 OECD도 30%나 올라갔는데 일본은 실질 임금이 4%밖에 안 늘었다 그럽니다. 이거는 결국 일본 사회가 30년 전에 비해서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고령화돼서 이제 크게 걱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정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은 우선 복지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에 보면은 35%가 복지비입니다. 옛날에는 20%도 안 된 복지 비용이 급속하게 늘어나가지고 금년에 증가율도 8.5%로 어느 예산보다도 복지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그 노인 인구 비중은 16%인데
건강보험에서 노인 그 의료 지출비는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2017년에는 한 20조 원 정도가 흑자로 쌓여 있었습니다. 적립금이 있었는데 2, 3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될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든가 재정에서 돈을 넣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 노후에 이제 그 생활을 버텨주는 것이 연금들인데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는 지금 그 지불하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적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있지만 이것이 2042년부터는 국민연금이 급속히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지금 전망에 의하면은 2054년경에 되면은 완전히 고갈될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현재 우리 그 보험금에서 한 9% 정도를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이 그동안에 특단의 그 개혁이 없으면은 30% 국민연금이 이제 유지가 되려면은 30% 정도 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때 되면은 그 재정에서 돈을 넣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연금들도 지금 노령화되면서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연금들은 이미 적자가 나가지고 그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죠. 특히 이 정부 들어가지고는 공무원을 증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또 사학연금 같은 경우도 그 사립교원 선생님들도 이제 몇 년 후면은 또 적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돈도 결국은 또 국민의 세금에서 넣어야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 적자 요인이 되는데 세금 낼 사람은 줄고 쓸 돈은 복지비라든가 연금 이 재정을 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제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현재 GDP의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보다 낮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만한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은 일본이 1990년대에 그 고령화 비율이 우리하고 지금 비슷하게 16% 정도 됐습니다. 노인 비율이. 근데 지금 노인 비율이 29%가 되면서 국가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됐느냐 하면은 260%가 됐습니다. 전 세계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뭐 순수하게 이 고령화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원인은 고령화 때문에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고 누구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그 고령화 속도라든가 또 재정의 그 지출 증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같이 안 된다는 그 보장을 누구도 못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OECD에서 그 회원국들의 이 국가 부채 그 전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21년부터 26년까지 향후 5년 동안에 회원국들이 국가 부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해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늘거나 좀 부채 비율이 줄거나 그대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빠른 속도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국가 부채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저출산 고령화로 걱정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국방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60만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이제 출생아 수가 20만 명으로 줄어들 텐데 그러면 그 중에 남자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갖고 어떻게 60만 군대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어떤 대통령 후보는 모병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분이 성견 지명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병제는 이제 무슨 선택의 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람 징병제로 모집할 수 있는 그 남자 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군대를 유지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 우리 경제 침체라든가 또 이 재정 위기, 심지어 국방까지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문제가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컨트롤 타워부터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그 고령화 문제는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난 건데 지금 현재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인데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숱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또 청년들 그 일자리 문제, 또 그 주택 문제, 이민 문제, 또 보육시설 문제, 교육 문제 모든 것이 걸리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조정을 해서 끌고 가기는 너무 힘이 약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 가족계획 문제 같은 거, 그 주제가 지금보다는 좀 간단합니다만 그때도 그때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 경제부총리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전담을 해서 아주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정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위기가 보통 문제 아닌데 지금 사람들이 국가 부채 문제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포퓰리즘으로 또 선거 때 되면 돈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미래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54년이 되면은 완전히 거덜나게 생겼는데 이 개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가 다 했는데 지금 정부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기가 없으니까 정부가 그 대통령께서도 이걸 보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해봐라. 무슨 용빼는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정부는 국회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회는 심의조차 안 하고 그냥 폐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이 정부는 아마 역대 정부 중에서 국민연금을 한 번도 개혁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재정 같은 경우도 아껴 써야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재정이 뭐 저게 돈이 남는 줄 알고 여러 가지 그 선거 때가 되면은 포퓰리즘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다 이런 일이 없더라도 국가 부채가 지금 많이 늘어나게 생겼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재정을 전략적으로 저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책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돈을 많이 넣었는데 그 백약이 무효다. 쉽게 출산율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백약이 무효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 돈을 많이 썼느냐? 금년 같은 경우 지금 43조 원을 썼다 그럽니다. 저게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저출산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어느 전문가가 그 분석을 해보면은 그 중에 50% 이상은 뭔 돈이냐? 임대주택, 뭐 청년 저게 주택 대출, 그 다음에 무슨 창업 지원,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이 50%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가 뭐 보육시설 지원이라든가 좁은 의미에서 직접적인 그 저출산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은 33%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을 국제적으로 이제 저출산 대책비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비교하면은 우리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반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허수 같은 예산을 잔뜩 넣어가지고 많이 쓰는 척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돈을 적게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재정에서 다른 비용을 아끼더라도 필요한 무슨 아동수당이라든가 지금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불만도 많은데 그런 것이야말로 국가가 돈을 투자하면은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돈까지 안 쓰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에 필요한 예산은 또 아동수당도 좀 더 획기적으로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리가 어차피 그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진국들도 자국 내 그 자기 국민들이 애 낳는 숫자만 갖고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합니다. 미국이라든가 뭐 독일, 프랑스 다 보면은 이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일본이 상당히 그 폐쇄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고령 국가가 돼 있고 지금 와서 이제 그 병간호할 사람이 모자리니까 이제 와서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방적으로 이민을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단순 저급 근로자 위주로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도 펴고 다문화 그런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 국가 전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과제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가 말로만 하고 실제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대책을 지금 세운다고 해가지고 당장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도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생색이 안 나는 거죠. 또 당장 이거 안 한 이와 같은 대책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불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색도 안 나고 또 누가 뭐라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적당히 넘어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 안 하고 지나가는데 뭐 사람들이 무덤덤하잖아요. 근데 이럴수록 이 중요한 문제는 특히 이제 내년이면 정부가 바뀌니까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서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